주진우 라이브. 2021년 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북한 원전 논란, 선거용 북풍 공작일까요? 아니면 이적 행위일까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구시대적 유물 정치다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관심은 USB에 쏠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도보다리, 그리고 USB는 왜 나왔을까요? 2018년 4월 27일 도보다리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연결해서 당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짧은 회동을 가졌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장관실 문 열어놨다, 윤석열 총장과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과 정의를 강조했는데요. 박범계식 검찰개혁, 정치적 원의 시점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4일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치게 되는데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록될 판사 탄핵, 주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2021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2월이 왔습니다. 김지윤님께서는 아저씨 2월이네요, 봄이네요 얘기하는데 아직 봄은 아니에요. 2월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새 달을 맞아서 분위기 좀 새롭게 바꿔봤습니다. 집안 분위기 바꿀 때 가구 배치 바꾸고 대청소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2월 맞아서 새롭게 단장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새 분위기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조언 항상 귀담아 듣겠습니다. 오직 청취자만, 오직 국민만 섬기는 방송입니다. 매일이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께 더 새롭게 다가가기 위해서 늘 최선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데는 절대 뒤처지지 않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해라, 꼭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새겨 듣겠습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월입니다 벌써. 네, 벌써 2월이 됐습니다. 한 달이 훅 갔죠. 그러게요. 네. 11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요. 2021년 11달. 네. 밖에. 자,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현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모두 305명입니다. 305명입니다. 네. 300명 좀 지킬 수 있었는데. 예. 네. 이틀 연속 300명대인데 하지만 휴일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대폭 줄어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주 후반까지 상황을 두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에 서울 한양대병원과 보람의 병원에서 집단 확진이 일어났고 서울대병원 간호사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송원여상에서 학생 8명이 집단 감염되는 일이 있었는데. 학생이요? 이거 어디에서 비롯된 거죠? 네, 이 중 한 학생이 광주의 안디옥 교회 확진자입니다. 아이고. 네, 이 안디옥 교회는 IM 선교회발 확진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7명 더 늘어서 34명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감염은 아니고요. 검역 단계 혹은 격리 중 검사 단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대가 좀 컸는데 네.
아직 거리두기 단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부터 14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모이면 안 된다는 거죠. 설 때 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고향에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라는 얘기인 건데, 자제해달라. 네, 위반하면 벌금이 있습니다. 개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제해달라. 네. 다만 일부 완화 조치는 있습니다. 이 공연장이나 영화관은 그동안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반자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좌석 배정 조치를 완화했고요.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거리를 벌리면 샤워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스키장에서도 야간 스키를 탈 수 네. 있도록 했습니다. 설날 고향 방문은 자제해달라. 네. 자제. 이번에는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좀 어렵게 됐습니다. 자, 정부가 이번 주 상황 지켜보고 설 전에 좀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이번 주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역 당국도 지난주 확진자 증가 추이가 일시적인지 아예 재확산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면서 이번 주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지켜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법관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61명의 의원들의 서명으로 발의됐습니다. 네. 이 판사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니까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탄핵 소추 사유는 뭡니까? 네,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인데요. 네.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서 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을 하고 또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재판에 개입했고요. 판결문을 고치라고 막 했어요. 세월호 사건이었나요? 세월호 7시간 칼럼 사건이었죠? 네, 이 가토다스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이 유명했었는데요. 네. 당시 판결문이 나왔는데 이를 임성근 부장판사가 개입해서 고쳤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그리고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 회부 사건 등의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2018년 11월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를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고요. 법원도 1심 판결을 통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판결이 내리기 전에 판결 내용을 먼저 유출하거나 아니면 판결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를 해요. 야, 이거 고쳐 이렇게. 판결문이 다 써진 상태인데 네네. 그리고는 그 요약본 내용도 수정하라고 이렇게 또 지시합니다.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헌법 위반 행위, 위헌적 행위인데요.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해서 지금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자, 발의됐고요. 4일 날 소추안이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할지 네. 알아보는 겁니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만났습니다. 네,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범계 장관을 예방하면서 두 사람이 박범계 장관 임명 후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원래 장관 취임하기 전에 네네. 취임하고 나서나 이렇게 총장하고 이렇게 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쭉 그래왔는데 그동안 이제 알려지진 않았었죠. 근데 추미애 장관 임명 이후에 계속 이 일정이 외부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상견례는 취임 나흘 만인 지난해 1월 7일에 이루어졌으니까 이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그보다 조금 더 일찍 만난 셈입니다. 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검찰 인사 등에 대한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하고요. 취임식인 만큼 취임 축하 인사, 덕담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박범계 장관은 오늘 취임사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수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법무, 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꺼내들고 있어요.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지
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오후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경천 동지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정부가 의혹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마디씩 다 했어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도 자신의 SNS에 이 청와대를 향해서 북한 원전 지원이 이적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 행위냐라면서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그런 발언을 한 김종인 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2018년 도보다리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인 위원장한테 원전 건설 관련 USB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가 관련 보도를 했는데요. 당시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이 있었고, 당시 이제 도보다리에서 회담을 했는데 예.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니 네. 다 전 세계가 지켜봤잖아요. 무슨 네네. 얘기할까 이렇게 우리 관심을 가지고 다 쳐다봤어요. 네, 그런데 뭐 USB를 줬다라던가 그 원전 얘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고요. 예. 이 당시 전문가들이 이 두 정상의 입 모양을 분석을 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발전소 문제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입 모양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독순술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그 입 모양을 분석해서 기사를 쓰는 거는 거의 좀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런 대대적으로 경우, 보도를 했는데 그런 경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무협지에나 나온 얘기였는데 아무튼 기사를 썼어요. 네, 뭐 그리고 나서 뭐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지 며칠 뒤에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산업부가 만들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원전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조선일보의 근거인데요. 네. 하지만 당시 현장을 보좌했던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북측에 USB 자료를 건넨 건 맞는데 이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준 건 아니다라고 했고요. 이 통일부는 북측에 전달한 자료는 신경제 구상 관련이었고 여기에 원전 관련 내용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과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를 안 하겠다고 도망가는 사람 저희가 붙잡아 놨습니다. 자,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부산 방문했네요. 네, 이 지난주 민주당이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니까 국민의힘도 오늘 현장 비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여야 합의 아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일단 가덕도 찬성 들고 나왔네요. 네, 근데 그 약속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 부산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물류 복합형 도시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 터널 건설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가덕도와 규슈, 일본 본토와 부산을 잇는 해저 터널은 한 종교 단체에서 수십 년 동안 지금 수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인데 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2030년 세계 엑스포 유치도 다시 한번 공약을 했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정의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했다고요? 네, 정의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지난 주말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수습을 위해서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었었는데 이 자리에서 지도부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하는 대신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현 강은미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고요. 비대위 구성에 관한 전권을 갖고 차기 대표 선출 때까지 당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을 싣고 가던 승합차가 전복됐습니다. 그런데 7명이나 사망했다고요? 네, 차량 한 대 사고인데 사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네, 오늘 오전 8시 28분쯤 대전 유성구와 세종 금남면 경계인 당진 영덕 고속도로 당진 방향의 남세종 나들목에서 스타렉스 차량 한 대가 넘어지면서 뒤집히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 7명이 숨졌고요. 5명이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2명이 또 중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내린 비로 노면이 일부 젖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차량이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나들목을 돌다가 왼쪽 시설물을 충격하고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0, 50대로 대부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 분들도 일부 껴 있었는데요. 이들은 오늘 오전에 전북 남원 지역의 공사 현장으로 가다가 비가 와가지고 일감이 줄어서 세종시 숙소로 돌아오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차량의 재원상 일단 정원 초과는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일을 하러 가려고 다 이렇게 모여서 새벽에 움직였을 텐데 너무 많이 죽었어요. 7명이나 사망했다. 안타깝네요. 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유성님께서 발전소가 아니라 도보다리 내용입니다. 발전소라고 이렇게 덕순술로 이렇게 글을 썼는데 발전소가 아니라 살빼소가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8111님께서는 부산입니다. 200번 버스 기사님 주진우 라이브 듣고 계십니다. 멋쟁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쟁이시네요. 8897님께서 이번에서도 주진우 라이브 듣고 있어요. 낯선 곳에 있어서 주라와 함께하니까 그래도 긴장이 조금 풀리네요. 주디 감사해요. 의료진 선생님들도 감사합니다. 얼른 나으세요. 얼른 쾌유하시길 빕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퇴근 교통량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자유로에서 김포 사이와 또 노지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되는데 서운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북천안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성산램프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뒤로 홍지문 터널부터 정체인데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창동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1차로가 막혀있는 만큼 뒤로 군자교부터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보다리 만남 기억하십니까?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 도보다리를 이렇게 쳐다봤었는데요. 그런데 언론에서 그날 그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USB를 건넸다. 그 안에는 원전 건설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날 청와대에서 판문점까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차를 타고 가셨죠? 제가 바로 뒷차에 갔죠. 바로 뒷차였습니까? 예. 옆자리는 아니었습니까? 예. 아, 그래요? 그건 부속비서관일 때고요. 평양 갈 때였고요. 아, 평양 갈 때였군요. 예. 자, 그때 문재인 예. 대통령이 도보다리에서 호주머니에다가 USB 같은 거 혹시 들고 갔나요? 저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네.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이 2018년이었습니다. 오래된 과거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4월 30일 월요일에 네. 당시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예. 언론에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된 자료와 USB를 북에 전달했다고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거의 모든 방송과 신문이 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나왔죠. 예, 다 나왔죠. 그리고 도보다리 현장에는 저와 북한의 김창선 부장이 함께 있었고 예. 이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언론들이 이미 이 USB와 자료를 건넸다고 쓰고 예. 전 세계 생중계가 된 내용인데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예. 도보다리에서 은밀하게 혹은 물밑 거래를 하는 것처럼 예. 그런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도보다리에서 USB를 전달했다고 하니까 예. 이 상황이 황당하고 좀 기가 차는 거죠. 예. 모든 언론이 보도를 수백 건을 쏟아냈는데 그걸 다 까먹은 건지 예. 그렇게 오래된 과거도 아닌데 그리고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예.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것은 무언가 은밀한 물밑 거래가 있을 거라는 그렇죠.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악의적 보도로밖에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도보다리 회담 때 그러니까 뭐 USB를 주거나 봉투를 주거나 아니면 호주머니에서 그냥 모르게 숨겨서 주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거죠, 그럼? 예, 당연히 없었고요. 조금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도보다리에서 두 분 정상이 앉아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예정된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예. 저희는 두 분 정상이 도보다리에서 산책하는 것까지 시나리오를 사전에 공유를 했고요. 북측과. 네. 현장에서 앉아서 대화를 하시는 것은 두 분의 뜻에 맡기는 것으로 남겨뒀었습니다. 일단 산책하기로 했는데 둘이 가서 앉으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예. 판문점 정상회담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도보다리에서 두 분이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한 것이. 예. 그리고 아마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남겼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도보다리 회담의 의미를 일부러 좀 퇴색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예. 그리고 남북 정상 간에 은밀한 물밑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악의적 왜곡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네. 기사를 쓴 언론들도 4월 30일에 이미 북측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USB를 건넸다고 보도를 다 했던 언론들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다 까먹고 그렇게 하는 건지 네. 상황이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USB는 그러면 언제 전달된 겁니까? 그러니까 신경제 구상한 자료는? 회담 당일날 전달 평화의 집 회담이 예. 열렸던 평화의 집 1층에서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하던 시절 예. 2015년에 네. 수권 전략의 일환으로 이미 예. 언론에 다 공개해서 알린 내용들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원전 이야기를 붙이고 은밀하게 건넸다 이렇게 보도를 가져가는 것은 예. 아무리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한 발짝 더 나가야 될 남북 관계를 망가뜨리고 이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반도 신경제 구상한 자료에는 그 예. 전달된 USB에는 원전 건설이라는 내용이 아예 없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한반도 신경제 구상도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지도와 함께 수백 건의 자료가 나옵니다. 이미 나와요. 그러면요. 네. 내용이 대략 그런 겁니다. 서해안의 산업물류 교통벨트를 구성하고 네. 그거는 이제 개성공단이 있고 남포, 평양, 신우지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동해권은 에너지벨트라고 해서 네. 남북 러시아 간의 가스관 연결을 포함한 개발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DMZ의 환경관광벨트를 구성하는 그게 핵심 골자입니다. 네. 그리고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한반도 신경제 구상 내용 안에는 원전의 원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북한에 전달한 USB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글쎄요. 여러 가지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어서 네. 공개를 검토할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정상 간에 네. 주고받은 자료 예. 그리고 이거는 꼭 북측뿐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혹은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던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기밀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양국 간에 혹은 정상 간에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원칙을 지킨다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네. 이 내용이 새로울 게 없고 이미 다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라서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2018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조중동 네. 보수 언론에서 그리고 친원전 단체에서 계속해서 북한에다 원전을 지어주자 이런 주장을 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저는
좀 놀랐는데요. 예. 이분들이 김영삼 정부 때 네. 한미일이 함께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경수로를 짓다가 중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캐도. 예. 예,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 또 원전을 지어주자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있었죠. 네. 그래서 참 앞서 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북에 지어줄 수가 없죠. 예. 이거는 IAEA나 NPT 체계 안에서 논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유엔 제재도 완전한 있고요. 예. 유엔 제재도 있고요.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보수 언론 쪽에서 특히 보수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성급하게 원전을 지어주자고 주장을 하니 예. 오히려 내부에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도보다리 USB까지 조금 확대 해석되거나 아니면 무분별한 의혹적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 과거에 김정인 대표께서 이적 행위를 했다 이렇게 공공연히 주장하시는 걸 보고 네. 97년 대선 때 총풍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요. 예. 그때 북측에 돈을 전달할 테니 남측을 향해서 총을 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같은 국민이 우리 국민에게 총을 쏴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예. 같은 국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직도 야당이 정책과 대안으로 정치를 하지 않고 그 DNA를 못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억측과 무리한 주장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 주말 내내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야당은 이적행위라고 하면서 국정조사, 특검을 가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에 원전을 짓는 일 이게 가능한지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북 원전 건설 주말에 쏟아졌던 기사 어떻게 보셨어요? 네, 독일이 60년대 말에 동방 정책에서 70년대 초부터 이제 진보 보수가 이제 돌아가면서 정부를 했는데 예. 20년 만에 통일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아직까지 독일 통일 달성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렇게 통일이 머나먼게 느껴지는 게 예. 이런 논란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네. 통일에 대해서 독일은 여야 막론하고 다 화해협력 정책을 20년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통일이 됐는데 우리는 북한하고 계속 싸우자고 그러니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내부에서 그러니까 주변국들도 통일을 별로 안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네. 내부에서 통일 대신에 북한하고 싸워야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대북 정책 가지고는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위에 국가 이익에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논쟁의 초점이 완전히 잘못된 게 북한의 핵을 폐기시켜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남북 경협을 통해서 통일로 가야 되는데 예. 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지원해 주겠다라고 우리 정부가 왜 그런 방안을 강구하지 않느냐고 야당이 지적을 하면 몰라도 네. 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해주고 북핵 문제 해결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따지니 네. 이거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그것도 원전을 지어주면서. 그러니까 그 원전이란 거는 1994년에 북미 간의 합의에 따라서 김영삼 정부, 지금의 그 보수 야당의 전신이었던 당의 그 대표로 대통령 되신 분 아닙니까? 보수. 예. 예. 그분이 미국이 평화회담은 다 해놓고 우리가 덤터기로 70% 비용만 대고 우리는 뒷전에 빠지면서 미국이 평화의 사도 역할을 하면서 돈만 대고 그래서 해준 게 원전 건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원전을 건설하면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지금은 완전히 핵을 가져버렸는데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원전이든 다른 에너지 방안, 에너지 지원 방안을 해주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마땅한 것이 정부의 역할이죠. 예. 근데 그런 방안을 혹시나 연구하지 않았냐 해가지고 그거를 문제 삼는다고 하면은 너무나 핀트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 건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정치권에서요. 일부 정치권에서. 네, 일부 정치권. 네. 저는요, 도보다리 두 남북 정상 간의 대화에서 그리고는 입술을 어떤 말하는지 읽어서 이런 내용을 보고요. 8년 전 NLL 대화록 논란이 좀 다시 떠올랐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NLL을 포기했다.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으로 큰 문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선거가 다가오니까 네. 선거에 진보 진영은 친북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그 북한의 영토를 양보했다는 식으로 몰고 갔는데요. 네, 2012년 그리고,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예,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네. 1년 지나고 나서 그 보수당에서의 사무총장이셨던 아주 중진께서 하신 말씀이 설마 일국의 대통령이 영토를 양보했겠습니까? 그러고 끝났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선거에만 활용하려는 거죠. 예. 선거에만 활용하고 진실이 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국민들에게 진보 진영은 친북이다. 네. 그 영토까지 양보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무 근거가 없었던 것을 스스로 나중에는 자인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참 제가 너무 정말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민족보다는 오히려 파당적인 이익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네. 왜 북핵 문제 해결을 못했느냐 그거를 야당이 따지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야죠. 예. 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을 못합니까? 이거는 뭐 비판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북한의 에너지 지원을 하려고 청와대나 그 산자부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거 한 거 아니냐고 그걸 갖다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원자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북한에는 왜 져주냐? 제 생각엔 그래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것보다는 원전을 져주고 우리가 관리하면서 남북 경협도 하고 우리 건설업도 살리고 북한도 조금은 생활 수준이 낮이게 해서 통일 비용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남북 간의 경협을 해서 통일로 나가는 게 훨씬 나은 것이지. 예. 계속 남북한에 싸워가지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협박하고 그게 더 낫겠습니까? 2018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조중동 등 보수 언론 그리고 중앙일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친원자력 단체에서 그런 주장을 했어요.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주고 물론 북핵을 포기시키고 원전을 지어주고 그걸 관리하면서 통일로 가자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당시에는 남북 대화를 오히려 보수 쪽에서 선도해서 그것을 보수가 진보가 차지하고 있는 남북 협력이란 그런 아이템을 선점하자. 그런 의제를 선점하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런 보수라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겠어요. 네. 닉슨 대통령이 가장 반공주의 대통령인데 중국을 방문해서 타협해가지고 중국하고 힘을 합해서 소련을 견제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국력을 절약했잖아요. 그 국가 자원을. 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보수도 제발 좀 북한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경협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도 살리고 그리고 북방으로 진출하고 그런 보수가 되길 바라는데 대한민국 보수 진영은 너무도 그냥 북한하고 싸움질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홍 연구위원님께서 굉장히 점잖으신데 오늘은 약간 흥분하셨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북한의 원전을 지어준다. 이거 이적행위다. 이거는 좀 사실과 좀 동떨어졌습니까? 만약에 북핵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으면서 그냥 선물로 져준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비판받아야죠. 그러나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건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과거에 중유를 주거나 경수를 져주거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원전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 상황에 맞춰서라든지 조건이 달렸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그러니까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문제 삼는다는 거는 해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북핵 문제를. 네. 그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명수님께서 원자력을 미국 허락 없이 북한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지어줄 수 있습니까? 이게 원전 건설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첫 번째로 유엔의 대북 제재에 어긋나고 네. 미국의 제재에도 어긋나고 또 우리가 원전 기술 중에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을 져준다 그러면 미국의 반드시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북미 간의 합의가 있어야 원전 지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설사 얘기를 꺼냈더라도. 근데 만약에 정상회담이나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원전 지어주겠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됩니까? 그걸 문제시 삼다면은 그럼 북핵 문제 해결하지 말고 계속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자. 네. 그런 건 설마 그런 게 아니겠죠. 네. 만약에 그런 뜻이 아니라면 이런 논의는 정말 국력만 낭비하고 하니까 한국의 보수 야당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전 얘기는 없었다. 우리가 화력 발전소나 다른 친환경 에너지 얘기를 했지.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 원전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전을 지어줬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건 조건부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네. 그거는 이미 미국하고 1994년에 제네바 합의로 미국이 져주겠다 그러고 돈은 우리가 70% 내고 일본이 20% 내고 유럽이 10% 내고 미국은 돈 1원도 안 냈고. 예. 그러면서 미국은 평화의 자도인 것처럼 그 김영삼 정부 때 그 합의. 예. 그 합의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은 그 돈만 내고 원전은 져주고. 근데 처음에는 미국식 기술을 져줄까봐 그래가지고 한참 싸워가지고 한국식 기술을 져주기로 하고 우리가 70% 비용을 부담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1994년에 그 보수 정부에서 했던 일을 지금 정부가 만약에 했다 그래도 그거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원전 얘기 안 했다면 자신 있으면 USB에 담긴 내용 다 공개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USB에 담긴 것 내용은 그거는 정상 간에 이제 준 건데 그게 지금 뭐 산자부에서 지금 나온 그 산업통상부에서 나온 그 문건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공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게 다 사실 국가 기밀이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북한의 카드로 쓸 건데 그걸 다 공개하고 그러면은 그 독일에서는 과거에 그 동서독 기본합의서 체결하고 유엔에 가입하고 계속해서 경협하고 경제적 지원하는데 야당에서 한 번도 딴지를 걸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지. 네. 그러니까 통일로 가지 말고 계속 분단하자. 이런 정말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쓸데없는 논란은 이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런 논란이. 네. 오히려 빨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그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해서 핵을 포기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내부에서 우리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야당이 하는 정치적 공세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방안을 오히려 내놔야죠. 지금 야당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야당의 방안이 뭡니까 지금? 그거를 내세우면서 정부가 좀 지나쳤다. 이런 부분은 좀 지나쳤다. 이 정도면 모르지만 이걸 갖다가 남북 간의 대화조차 하지 마라. 그리고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이 원전 지어준다. 뭐 이런 게 설사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켜는 조건으로 얘기한 것인데 그걸 자꾸 문제 삼으면 북핵 문제 해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네. 국론 분열이 남북 간의 관계뿐 아니라 핵 문제 해결도 지연시키고 그 독일은 벌써 30년 전에 통일을 했는데 우리는 언제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국회 원내 상황 그리고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오늘의 특별 원외 인사는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두 분은 뭐 친하시죠? 예? 네. 자주 만나셨죠? 최근 한 1년 동안은 못 뵀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니, 김용남 의원님이 사라지셨어요, 방송에서.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저는 자연인이다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네? 지금 보수가 지금 갈 길을 헤매는 것 같은데요. 잃은 것 같은데. 자, 중요할 때인데 얼른 나오셔야죠, 김용남 의원님. 아니, 저도 이제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도 있고 해서 예. 일단 생활인으로 돌아가서 네. 예, 본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국민의힘도 그리고 보수도 계속해서 옆에서 좀 얘기해 주시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죠. 김용남 의원님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두부터 좀 분석해 볼까요? USB에 쏠린 정치권의 눈 얘기합니다. 청와대에서 엄청 세게 얘기했어요. 이거 정치 공세라고 조금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 사실은 청와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죠.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산업부에서 그 폐기된 그 문건의 내용이잖아요. 네. 그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윤모 의원이 그게 뭐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됐던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오늘 그게 거짓말인 게 확인이 됐어요. 산업부에서 그 문건은 2018년 4월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작성된 문건이다 이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말인 게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문건의 제목상은 북한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정확한 문건의 내용 그리고 왜 그런 문건이 작성되었는지를 밝히는 게 우선이지 무슨 정치 공세라고 대답은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죠. 국민들께 일단 진상을 밝혀야죠. 청와대에서. 최민희 의원님. 우선 정치 공세를 시작한 건 김종인 위원장이시죠. 네. 이게 어디서 자료를 입수했는지 이게 한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김종인 위원장이 충격적인 이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방이 시작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선 첫째는 핵포기 대가로 북한 원전 2기를 지어주기로 했던 게 94년 제네바 협의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게 실제로 이게 추진이 됐어요, 북한에. 예. 그런데 부시 정부로 바뀌면서 볼튼이 이 사실상 파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미 북핵 폐기 대가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한 건 이게 육자회담의 성과였습니다. 네.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조금 판단을 잘못하신 게 이게 비밀리에 북한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성냥개비 몇 개로 지어지는 게 아니고. 김용남 의원님, 사실 원전이나 뭐 발전소를 북한에다 지어주는 것 자체가 유엔 제재도 있고 위반이죠. 미국의 제재도 있는데 그건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안 끝났는데. 먼저 하시죠. 예. 예. 이게 핵심이에요. 네. 비밀리에 지어주기로 했다. 충격적인 이적 행위다가 앞뒤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밀리에 지어줄 수가 없어요. 투명 원전 기술은 지금 인류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해리포터가 좀 추진하다 안 됐습니다. 네, 그게 불가능해서 제 말씀은 문제 제기할 핵심은 다른 것 같아요. 왜 산업부가 그 문건을 폐기했냐? 이게 핵심 같은데 이게 엉뚱하게 북한 원전을 비밀리에 지어주기로 했다. 이건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환적 색깔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몽환적 색깔론이다. 최 의원께서 지금 워딩으로 세게 치고 나오는데요. 김용남 의원님. 일단 전제가 틀렸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그 전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이라는 대전제가
앞장 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네. 핵무기를 포기하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2018년 이 문건 당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른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나쁜 거라면서요. 그래서 남한에 정책. 있는 네. 원자력 발전소 멀쩡한 것도 가동 중단하고 지금 앞으로도 안 짓고 원전 없애겠다고 하고 있으면서 북한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내용의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전혀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원자력 발전을 하면은 사용 후 핵 연료가 나오잖아요. 소위 핵폐기물이라고 하는 네. 그 사용 후 연료를 재가공하면 그게 플루토늄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플루토늄은 다 아시겠지만 핵무기의 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는 순간에 섬찟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밀리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국민 어느 분한테도 알리지 않고 검토를 하고 추진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라는 것이지 짓는 과정이야 뭐 인공위성에서 보면 보이겠죠. 근데 결정하고 돈 지원해주고 나서 뭐 그 다음에 알려지면 어떻게 막겠어요? 잠깐만요.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아니, 잠깐만요. 네. 돈 지원 못해요. 북한에 지금 손오공이 왔다 갔다 해도 지원 못합니다. 도깨비도 북한에 지원 못합니다. 이건 유엔 제재에 직접 위반되기 때문에 네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예. 북핵 폐기 과정에서 북한 원전을 지어주기로 하는 것은 상식이죠. 그죠? 상식이고 94년 제네바 협의도 흑연료봉을 폐기하면 원전 2기 짓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북핵 폐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냐는 기본 전제고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전제가 많은데 그 전제가 다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은 이게 극도의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면 사실 이 계획을 비밀리에 세웠다면 저는 산업부가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비밀리라면. 네. 이거는 해당 부처가 검토한 실무적 차원의 아이디어고 만약에 이 실무자가 북핵 폐기 없이 북한에 원전 지어주겠다. 그 사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도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공상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계획 아무리 세워봐야 국내에서도 동의를 못 받고 이건 뭐 국외로 가면 미국이 당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으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말이 되는 문제 제기가 2개 있어요. 하나는 탈원적 정책과 북한 원전은 뭐냐 이 부분 이건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김용남 의원님께서 살짝 팩트 체크가 잘못돼서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지어지는 원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계획은 멀쩡한 원전을 중단시킨 게 아니고 월성 원전은 박근혜 정부 때 사법부가 중단 결정을 내린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 원전이 60년 동안 폐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도 이해도를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도요. 우리는 지금 5G인데 네. 일본 가면 3G 써요. 예. 그러니까 입지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북한이 원전 지을만 하면 원전 짓는 거죠. 그건 북한의 판단이에요. 우리는 기술력만 팔아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걱정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혐의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가기 직전에 오밤중에 뭐 신내림을 받아서 산업부 간부가 이걸 폐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폐기한 자료 중에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예, 제목에 있었습니다. 예, 제목까지만 지금 나와 있었죠. 네. 근데 이게 정말 그 산업부 일개 직원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면 그 오밤중에 왜 들어가서 이걸 삭제했겠어요. 이건 뭐 위에 지시가 있고 소위 이 드러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삭제를 한 건데. 이 내용은 네. 한마디 해야 돼요. 한마디 하세요. 네, 그럼. 왜냐하면 먼저 하셨잖아요.
우선 지금 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좀 하고 싶은 말 많은가 지금 봐요. 요 부분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약간 이게 숨이 차서 약간 코만 좀 내놓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왜 파일을 삭제했냐 이 부분의 문제 제기는 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검찰이 수사에 의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나머지는 다 추측이고 억측이기 때문에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길 기대하고 그다음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만으로 월성 1호기가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야당이 계속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에서 그러면 경제성 부분의 평가가 문제가 있는지 감사원에 요청한 것이고요. 저는 이 문제가 자, 이 원전 문제가 이 정치적 공방이 더 이어질 건지 누구한테 유리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는요 2부에서 김용남 의원께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검찰 보고 수사하라고 그러면서 수사할 사람 다 잘라놓고 뭘 아니, 수사를 하래요. 저 이 문제가 정치적 공방으로 정치적 공세가 어떻게 될지요. 네. 잠시 후에 2부에서 정치적 원의 시점에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많은 축복을 받고 태어난 지유리의 첫 생일을 앞두고 지유리 엄마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돌잔치를 열어주고 싶지만 지유리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지유리.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생긴 의료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자가호흡조차 어려워 호흡기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고 배에 연결된 호스로 분유를 먹고 있습니다. 지유리 엄마 역시 죽을 고비를 넘겨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 작은 몸으로 애쓰고 있는 지유리를 보면 자신의 아픔은 금세 잊게 됩니다. 시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지유리 가족에게도 부디 따스한 봄이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됨에 따라 내일 아침 기온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15도 안팎이나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도 50도 안팎의 기온 차를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매우 춥겠는데요. 이 봄 날씨였다가 역행하는 형태인데 이 기온의 변동성은 당분간 크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영하 9도, 대관령 영하 13도, 대전 영하 7도 등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9도대였는데요. 내일은 한낮에도 영하권입니다. 서울 영하 3도, 대구 영상 2도 등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지에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제주 산지로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 등 중서부 지방과 경북은 눈 날림 현상이 있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 경기 북동부, 강원 내륙 산지로 3에서 10cm, 수도권 등 그 밖의 대부분 지방으로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렇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비롯해 동해안 쪽에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네. 6시부터 주진우 라이브 듣고 계신 분 계시죠? 환영합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1029님께서 택시기사인데요. 손님들 여론 이야기 들어보면요.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 바꿔야 해요. 선거 때마다 북풍바람 이제는 안 먹힙니다. 국민의힘 선거마다 지는 이유가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며 손님이 내리네요 얘기하는데요. 최 회장님은 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검찰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 얘기합니다. 6704님 주진우 라이브에서 그 원전 얘기밖에 논할 게 없는지요 얘기하는데 지금은 가장 뜨거워서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북한 원전 공방이 구시대적 색깔론일까요? 아니면 이적행일까요? 이 원전 공방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용남 의원님. 결론은 문건의 내용이 밝혀져야 나오겠죠. 네. 근데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산업부 국장이 왜 오밤중에 삭제하라고 했잖아요. 네. 삭제된 파일 중에 이번에 밝혀진 게 북한 원전 내용이고. 근데 그래서 공무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길래 다른 산업부에 있는 간부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다고 하더냐. 예. 그랬더니 그 삭제를 지시하고 실행한 간부들이 나는 지금도 삭제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게 삭제가 안 되고 검찰에 그대로 입수가 됐으면 더 큰 난리가 났을 거였기 때문에 삭제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네. 저 공무원이 그러다 이제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네, 두 분 구속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공무원이 자기 신분의 그런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저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들었는데 요번에 요게 밝혀지고 나니까 제가 요거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오밤중에 난리치면서 삭제한 게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했던 최민희 의원. 네. 아유, 그렇게 산업부 국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시했다면 우리 검찰의 포렌식 기법을 우습게 본 거죠. 이거 다 복구했습니다. 네, 다 그러니까 나오겠죠. 그러면 산업부가 전체적으로 좀 ICT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다 풀었어요. 지금 포렌식으로. 그러니까 네. 삭제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다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저는 이게 세트였던 것 같아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청문회 참고인으로 볼튼을 신청했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요거하고 네. 그다음에 다른 하나가 북한 원전을 김종인 위원장이 세게 들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대북 평화 정책을 장기적으로 흔들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게 논평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재보궐선거를 넘어 대선 때까지 쓰실 것 같은데 안 통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몽환적 색깔론이다. 이게 환상 속의 그대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아까 김용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왜 파일을 폐기했냐. 네. 이런 팩트에 집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에는 별로 큰 영향이 그래서 없어요. 영향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폐기한 이유가 있겠죠. 자, 부산으로 가볼까요?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부산 내려가셨어요. 가덕도 찬성한다 얘기하고 해저 터널까지 던졌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지방공항들이 있는데 지방공항의 이용 실태를 보면 사실은 예산 낭비로 그런 지적되는 공항 곳이 많습니다. 네. 많이 있죠. 사실은 웬만한 변변한 국제선이 취향을 안 하고 있는 지방공항이 많이 있죠. 근데 영남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그전부터 뜨거운 논쟁거리였잖아요. 네, 수건이었죠. 예, 이미 외국계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 안 하기로 결론까지 났던 것을 다시 정부와 여당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제 끄집어냈어요. 네. 또 부산 여론도 갈라지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찬성 쪽으로 이제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때는 선거가 자주 있어야겠다. 뭐 이게 잘못하면 좀 국민이 따끔하게 혼낼 기회가 선거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선거 너무 자주 하면 나라 망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에서는. 아 그래요? 예. 우선 국민의힘이 가덕공항을 찬성한 거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막 이러다가 찬성해버리면 스스로도 포퓰리즘에 빠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판을 좀 읽으시고 반대할 때도 좀 적당히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다음에 해저터널은요. 이게 특정 종교가 오랫동안 이 얘기해온 겁니다. 종교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그리고 2012년 때도 해저터널 등장했었거든요. 선거 때마다 큰 선거 때마다 나왔죠. 네. 그런데 저는 요즘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는 해저라는 단어에 익숙해요. 해저 이말리 뭐 우리가 읽었던 동화. 그러니까 이게 역시 동심과 노심은 통하는 게 아닌가. 아 동심과 노심은. 자 가덕도 공항 사실 부산 영남권에는 국민의힘이 텃밭이라고 볼 수도 있듯이 뭐 지역 의원들이 많잖아요. 20년 전에는 텃밭이었죠.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텃밭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그래도 가덕도 공항 처음엔 계속 반대하다가 지금 돌았는데 이거 정책적으로 좀 미스 아닙니까? 그래서 워낙 뜨거운 감자인데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에 돌아보면 알겠죠. 누가 국익을 위해서 뭐 애쓰려고 하다가 관뒀는지.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찬성했어요. 반대하다 찬성으로 돌았습니다. 저는 뭐 당 지도부가 아니라서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당 지도부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 위원장님 그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무튼 부산 선거에 대해서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뜨겁죠. 사실은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소위 조건부 사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당내 경선이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본선에서의 당선 가능성 그러니까 야당 후보의 본선 가능성을 높게들 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항상 보면 사랑도 움직이고 민심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경선이 뜨겁다가 갑자기 지금 민심이 조금 떠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제 선거 때 이게 이제 정치 고수를 구수, 십수 뭐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수를 그게 이제 판을 읽고 대응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누군지 모르지만 뭔가 판을 잘 읽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그때의 판에 너무 즉각 반응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판은 자꾸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 지역의 민심이 출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풍이라고 할 수 있는 색깔로는 서울 지역에선 부정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부산에선 일부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그 고차 방정식을 너무 2차 방정식으로 푸시는 게 아닌가.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그러니까 명확한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고 뭉개면서 무조건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색깔론이라고 공세를 펼치는 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색깔 공세예요. 그게 그래요? 왜 색깔론이에요? 지금 저희가 없는 파일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게 산업부 무려 국장씩이나 되시는 분이 오밤중에 가서 삭제한 파일이 제목이 지금 알려진 것인데 내용도 안 알려주면서 무조건 야당 보고 니들 색깔 공세하는 거다. 의원님 지금 부산으로 우리가 어렵게 내려왔는데 다시 북한으로 가셔서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갈까요? 네, 다시 내려가서 서울 쪽으로 가볼게요. 서울시장님. 자 부산에서 서울로 갑니다. 북한 갔다가 자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에서 경선하자 이렇게 안철수 대표한테 던졌어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금태섭 후보가 선거 전략을 잘 세운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금태섭 후보가 출마 의지를 밝힐 때만 해도 어느 정도의 관심도가 집중됐었는데 지금 사실 금태섭 의원이 완전히 마이너한 후보가 된 분위기예요. 근데 딱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면서 범야권의 가장 세다는 후보하고 소위 단일하자. 맞짱 뜨자. 당신하고 나하고 맞짱 뜨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 카드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참 고민이 되게 생겼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금태섭 후보한테 연락 오면 내가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연락은 뭐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금태섭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출마에 대한 관심도도 집중시키고 소위 얘기하는 정치적 체급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를 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몸값 올리기 게임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이미 몸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출마를 정말 서울시장 하고 싶었으면 국민의힘에 조건 없이 입당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 100% 경선하면 그 시기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안철수 대표를 염두에 두고 경선 그렇게 한 거예요. 만든 거죠. 그런데 너무 튕기시다가 밀당을 너무 세게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몸값이 떨어졌고 이게 이제 존재가 미미한 금태섭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제3지대 경선이라는 수를 던져서 안철수급이 되고 싶다는 거죠. 많은 게 연상되는 거죠. 그럼 안철수 대표는 이걸 받을까? 받으면 금태섭 수준, 후보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고 안 받으면 이거 좀 대범하지 못하다 이렇게 될 테고. 그래서 지금 금태섭 의원에 의해서 안철수 대표가 시험에 빠진 거죠. 김영남 의원님. 원내에서 이렇게 딱 보면 이번에 서울시장 야권 보수 야권 단일화 됩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이깁니까? 원래 자기 선거 빼고는 남의 선거는 되게 잘 보시죠. 재밌잖아요. 일단 재밌잖아요. 잘도 보이시잖아요. 멀리서 보이죠. 자기 선거보다는 잘 보죠. 근데 일단 국민의힘 후보는 예정대로 3월 4일 날 이제 당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안철수 후보가 금태섭 후보의 제안을 안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금태섭 3자 단일화 경선을 해야 돼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계산하면 지금 금태섭 후보의 제안을 받는 게 계산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최종적으로 야권 단일 후보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단일화 과정에서 아무래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TV 토론이나 이런 게 실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국민의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어쩌면 또 금태섭 후보를 포함해서. 근데 여전히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 라이브에 무척 약하세요. 그래서 TV 토론을 실시하면 실시할수록 본인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007님께서 이건 야당이 좀 얼마나 잘못하고 있나 뒤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쉬운 게임조차 간당간당하게 만드는 제일 야당이라니. 이건 야당 지지자 같은데 이런 싸움에도 이런 구도에도 지금 간당간당해 이렇게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처음부터 너무 일방적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자, 또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헌정 초유의 법관 탄핵. 법관 탄핵이 오늘 이제 탄핵 소추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이제 4일 날인가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로 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둔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이 무리수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탄핵 소추의 대상으로 지목된 판사가 임성근 판사님, 무죄를 받았잖아요. 무죄 받았어요. 무죄를 받았는데 사실은 탄핵은 형사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판결보다 더 엄격해야 된다. 엄중하고 훨씬 어려운 절차죠. 사실은 발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되고 또 그게
그 다음 절차가 뭐 1심 재판이나 2심 재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중한 절차인데 무죄 받은 사안을 갖고 탄핵으로 몰고 간다? 이건 글쎄요. 참 보면 과거에 열린 우리당 시절에 소위 그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계속 사고 쳐갖고 나온 108번뇌란 얘기가 이 21대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최민희 의원님. 그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상하게 우리 사회는 판사 탄핵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은 뭐 사실 2004년부터 껄핏함 탄핵이었기 때문에 네.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죄이기 때문에 탄핵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만약에 판사에 대해서 판사가 형사적 처벌을 하면 탄핵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헌법 위반했다 이 판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결문에. 위헌적이라고 몇 번 나왔었죠. 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위헌 행위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러이러해서 무죄인 거예요. 예.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사가 그 다른 판사의 재판에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청와대 입장을 전달받았는지 청와대 입장대로 해주도록 증명하라고 하고 이렇게 관여해도 된다는 건가? 저는 이 대목이 좀 국민의힘이 이상해요. 판사 그렇게 네. 재판해도 되나요? 헌법 위반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가 됐던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안 같은 게 대표적으로 헌법 위반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헌법 위반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그러면 이 법안 통과에 찬성했던 민주당 측 국회의원들 다 탄핵해야 되느냐? 아니 임성근 판사를 탄핵할 정도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은 10번도 더 탄핵당해야죠. 아니, 지금 헌법 위반이라는 기준이라면. 김용남 의원님 다시 지금 이 판사님 얘기하다 다시 북한 얘기로. 그럼 아니 대북전단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헌법 잠깐만요. 위반이라는 이건 제가 것은 반박하고 넘어가야죠. 헌법 위반이라는 북한으로 것은 좀 가겠습니다. 그만큼 추상적인 기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추상적으로 입으로 추상적이다, 추상성이 있다, 재판 어떻게 했다 이게 아니라 이분은 구체적으로 재판에 개입했어요. 제 판결문을 수정하라고 지시했고요. 네, 지시했습니다. 행동을 한 거고. 그리고 정식 그다음에 또 재판을 하나. 취소하고 벌금형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예, 또 하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원님 주장이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르면 합헌입니다. 이건 논란 사항인데 어쨌든 대북전단금지법은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입법 행위로.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려를 깊이 표명하고 정확히 있죠. 얘기하면 국제사회에 그 이념적으로 극우적이거나 보수적인 분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 원의 시점 한 번도는 안 끝나겠는데요. 김용남 의원님 안 되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부산, 서울 들렸다 북한 몇 번 갔다 오니까 시간이 다 끝났어요. 이제 국제까지 뻗었잖아요. 국제까지 가야 돼요. 국제 발 뻗자마자 끝났는데 정치적 원의 시점 김용남 의원님 이걸로 안 되겠습니다. 또 모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김용남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수다.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주말에 바빴죠? 네, 아무래도 사건이 워낙 계속 나오다 보니까요. 취재 좀 연장으로 보내긴 했습니다. 그렇죠. 원전 관련해서 취재하셨죠? 네, 그 부분도 있고요. 또 네. 게다가 또 이제 그 김봉현 씨 관련된 거 오늘 좀 준비해 왔는데요. 네. 그쪽도 좀 취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국정원이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유족을 사찰한 이유를 북한 테러 가능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웬만하면 또 북한이에요. 무조건 북한 때문이래.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왜 그랬어? 그럼 북한이요.
간첩 나왔어요. 이렇게 북한은 이렇게 들먹입니다. 네, 여기도 북한이 나왔네요. 네, 북한입니다. 자, 북한 때문에 유족을 사찰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네,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임관혁 단장이 이끈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이 있습니다. 있었죠. 네, 2019년 11월에 꾸려져서요. 최근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1월 19일 특수단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옛 국군 기무사령부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요. 저는요. 이 부분이 가장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군인이, 어떻게 국정원이 간첩을 잡아야지,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뛰어야지 어떻게 세월호 유족을 사찰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유족들이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요. 경향신문이 불기소 결정문을 입수해서 이와 같이 보도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 당시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2014년 4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그러니까 몇 달 동안이나 유족 동향을 포함한 상황 보고서를 썼다라고 하는데요. 진도 팽목항에 가서 살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정원 목포지역본부 정보관 정모 씨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중대성과 테러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상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상부의 지시 없이 본인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본인이 알아서 했다? 네, 그래서 검찰 특수단은 이러한 국정원 쪽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검찰 특수단은 세월호 침몰의 명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등의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비춰보면 사고 동향 파악 사실 자체가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불기소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이 동향 보고가 11월 5일까지 몇 달째 됐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전히 북한 탓을 하는 것을 받아줬다라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임관혁 단장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초등학생들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기소유예한, 특수단에서 기소유예한 건도 있어요. 네, 기소유예란 단어가 좀 낯서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판단하기에 죄를 짓긴 했는데 너무 경미해서 네, 봐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형사처분입니다. 경미해서 문제 삼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네, 기소를 유예한다 이런 말인 건데요. 네. 이번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연영진 당시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그러니까 1급 공무원입니다. 네, 해수부의 고위 공무원인데 왜 이 사람은 봐준답니까? 네,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한다. 이렇게 지시를 판단했습니다.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면 그럼 윗선을 누굴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 때문이라고 그거 낱낱이 밝혔다는 건가요? 예, 또 그 윗선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하지만 1급 공무원은 봐준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고요. 1급이면 굉장히 높은데 또 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3급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보수단체와 결탁한 정황도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과거 미디어오늘 기사로 불거진 의혹이 있었습니다. 고발 청탁을 받은 보수단체 관계자가 소위 양심 고백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검찰 특수단이 이를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네. 임현택 당시 세월호 특조위 운영지원 담당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사람이 태극의열단이라는 단체를 만나서 고발 좀 하라 이렇게 부추긴 겁니다. 세월호 유족을 고발하라고요? 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것도 하라고 했는데요. 공무원이? 네, 세월호 유족 홍아무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능지처참 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꼬투리 삼아서 고발하라고 부추겼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보수단체한테 공무원이 고발하라고 시킵니다. 네. 아, 그래서요. 예, 그런데 이번에 검찰 특수단이 당시 사건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공무원 임 씨를 기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전반적으로 조금 이해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아니, 국가 공무원, 국가 권력이, 국가 공무원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뭐가 중요해요? 임관혁 단장님 뭐가 중요한데? 네, 일부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하지만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가 성립하려면 고발 내용이 허위여야 되는데 홍 씨가 그런 말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세금을 이런 사람들 고발하라고 이런 거 시키라고 냅니까? 이건 국가 이익에도 관련이 없고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도 이거는 오히려 좀 처벌해야죠. 네, 그 세월호 가족들이 한동안 계속 청와대 앞에서 시위도 하고 삭발도 했었는데요. 오늘 또 그걸 좀 끝내고 다른 방식으로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나 참 이거 속상하네요. 네, 가장 속상한 건 세월호 가족들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네.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고 무슨 참 북한 테러 가능성 때문에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얘기를 믿으라고요. 들으라고요. 이걸 검찰이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검사님들 진짜 막 화날라고 그러네. 아우 속상해요. 임관혁 단장님 수사 진짜 못하셨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진짜 막 화나게 하셨네요. 뭘 수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임관혁 단장님.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김봉현 술 접대 사건 관련자 중에서 휴대전화를 바꾼 사람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때 현직 검사들이 다 바꾸고 전직 검사도 다 바꿨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바꿨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라임 수사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전직 검찰 수사관입니다. 이번엔 이 A씨가 휴대전화 교체했다고 KBS가 보도했습니다. 자, 검찰 수사관입니다. 전직 검찰 수사관인데 수억 원을 받아요. 검찰 수사관, 검사도 아니에요. 수억 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도 바꿨다고요? 예. 네, 서울 남부지검 검사 술접대 사건팀 수사팀이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21일 전직 검찰 수사관 A씨가 근무하는 회사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며칠 전에 김봉현 씨가 옥중 입장문을 통해서 전직 검찰 수사관 A씨와 현직 수사관에 대해서 돈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이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압수수색한 휴대전화가 당시에 썼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그렇죠. 폐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직 검찰 수사관 수억 원을 받은 이 A씨의 의혹은 뭔가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또 전달하고 본인도 받았다 이런 것들인데요. 그 돈 금액들이 정말 여러 차례 있습니다. 네. 2019년 9월 달에 8천만 원 건네받았고요. 그거를 검찰 수사관 3명과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도 2억 원을 받아서 4명과 5천만 원씩 나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검사 술접대 장소로 지목되는 청담동에 예약제 단란주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술접대를 수백만 원어치 받았다라고 합니다. 참 쉽네요. 돈 받는 것도 쉽고 접대도 쉽고 네. 몇백만 원씩 술 먹고 그래서요. 그렇게 돈을 줬는데 김봉현 씨가 뭐 그냥 공짜로 자선행위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라임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1도 2부 3백이라고 해서 일단 도망가고 두 번째로는 부인하고 세 번째는 백을 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영휴라고 있어요. 0번째는 휴대전화를 바꿔라 이거. 네, 그렇죠. 이번에 다 드러났죠. 수사관들이 만든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수사 기법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전해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종필 라임 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기 하루 전날 전직 수사관 A씨가 이를 전해줬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증거를 다 은폐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고요. 또 구속영장 발부 사실, 이종필 부사장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미리 알려줘서 도망가게 했다라고 하고 네. 또 숨기 좋은 장소, 검찰 추적 피하는 휴대전화 사용법 이런 것들 다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자, 돈 줄만 하네요. 네, 그러니까 범죄 영화 같은 장면인데요. 돈 줄만 해. 예,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데 하지만 이러한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석 달째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지금 검사에 대한 수사 그리고 검찰 수사관에 대한 수사 잘 안 됐죠?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검찰개혁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검찰 주변에서 이런 비리 사건이 부패 사건이 생기면 더 주상같이 조사해야죠. 수사해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싼다 이런 비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검찰 수사관 지금 몇 명이서 돈 몇 천만 원씩 계속 나누고 가졌지 않습니까? 이 수사가 왜 안 됩니까? 당장 구속해야죠. 당장 구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이 결과적으로 본인들 잘못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 안 한다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예. 뇌물 사건이고 이거 압수수색 정보를 줬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히 범죄 행위죠. 아 정말 이런 수사는 열심히 안 하고 다른 수사는 막 특수부 검사들 다 가서 막 압수수색 몇 날 며칠 하고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제 식구 검찰 주변에 검사 전직 검사 수사는 잘 안 됩니다. 검찰 수사관도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피했어요? 네, 지난 1월 29일 2심에서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네. 재판부가 원심이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가 기각돼서 원래는 구속해야 하지만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코로나19 관련된 구치소 상태 봐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구속은 안 한답니다. 이분 단군 일의 최대
최대 채용 사기라고 하는 그 강원랜드 채용 사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쪽과 연루되어 있는데요.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정성군 국회의원을 지낸 바가 있고요. 또한 카지노를 관리 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예. 이런 지위를 남용해서 지인 등 39명을 부정 채용시켰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관련된 혐의가 인정이 돼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속되지도 않았어요. 네, 최종적으로 아마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이 돼야지 구속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염 전 의원은 현재 상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당시 수사도 잘 안 됐어요.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안미영 검사가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2018년 시사인에서 보도한 바가 있고요. 관련된 기사를 좀 자세히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하고 김은지 기자하고 했죠. 또. 네. 예.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안 검사가 채용 비리 사건의 핵심 실체를 보여주는 대포폰 속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이분들 대포폰 썼어요. 네. 네. 차명 전화. 네. 그러한 증거 목록을 빼라는 요구를 검찰 윗선으로 받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그 윗선은 누구였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춘천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올라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봐주려고 수사 상황에서 챙겨 봐줘야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 그때 이제 그렇게 안 검사가 지목했던 사람이요. 권성동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었는데요. 그때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소가 되긴 했는데 이 사건 또한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1, 2심에서는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염동열 의원은 둘 다 채용 청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혐의로 된 거죠. 네. 근데 염동열 의원은 아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연관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강원랜드 지역구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 이 사람 징역 1년이에요. 고작 1년입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원장이고 카지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서 무죄입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기 전에 검찰 수사도 잘 안 됐어요. 특수단을 꾸려가지고 수사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네, 핵심 대포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키맨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안 됐다. 이렇게 당시에 검찰 수사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재판부,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관련된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를 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검찰 수사가 좀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가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기소를 했고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자기 보좌관을 강원랜드에 채용시켰죠? 예, 비서관입니다. 보좌진 이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요, 또? 예, 게다가 또 관련돼 가지고는요. 10몇 명을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채용하도록 했죠? 네, 인턴 비서 등인데요. 예, 물론 다 무죄가 났고요. 하지만 인사청탁을 받아준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 3년을 1심에서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탁을 받은 사람들은 인사팀장, 강원랜드 사장 이런 사람들 다 유죄가 났는데 청탁을 했다라고 지목된 사람들은 징역 1년이나 혹은 무죄가 난 거죠. 신기하죠? 이상하죠? 2012년, 2013년 그 당시에는 강원랜드는 채용 청탁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직장이었어요. 네, 실제로 최웅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법정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염동열, 권성동 두 사람이 모두 직접 나에게 청탁했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 법정에서요. 그래서 10여 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채용시켰어요. 그런데 무죄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지금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받았고요. 안미연 검사를 고소했죠. 네, 지금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역으로 고소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관련된 상황이 지금 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한테 조사를 수사 대상. 네, 제 얘기는 안 할게요. 말을 못 믿으시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단군 일의 최대 채용 비리였어요. 그런데 이 수사는 이렇게 됐어요. 이게 권성동 의원이 검찰 출신이 아니라면 이런 수사 결과는 쉽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자, 내용은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김민희 씨.
퇴근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다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동청송 영양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서하남에서부터 남양주까지 16km 구간에서 긴 정체 이어지는데요. 이 사이 광암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자유로 부근과 다시 김포에서 송내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부터 행주대교까지 정체 길어졌는데요. 행주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성수대교부터 지나는 데만 1시간 2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에서는 구리 방면으로 천호대교 부근에서 역시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원효대교부터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통. 자, 스치기만 해도 돈이 됩니다. 민생 챙겨드립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이 자동차세 통합 납부하면 오늘 밤까지 되거든요. 9.15%가 할인됩니다. 자동차세는 여러분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거 아시죠? 몰라요. 아니요, 이제 상식적으로 자동차 있는 분들은 저는 몰라요. 근데 왜냐하면 있어도 통장으로 자동이 차거나 깜빡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식구가 내준다거나. 자, 웬만하면 아시는데 자동차세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두 번 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1월 달 오늘 통합에서 한꺼번에 낸다. 일시납한다. 9.15%가 할인이 되는데요.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자동차세 100만 원 나오신 분 9만 1,500원 할인되는 것이고요. 50만 원 나오면 3만 6천 원 정도 할인되고. 저도 주말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차가 되게 오래되고 후져가지고 3만 원 할인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디예요? 3만 원이면 어디입니까? 만약에 오늘 도저히 못했다. 그럼 내일 2월달, 3월달에 하면 7.53% 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자,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에 등록된 차는 이택스 그냥 서울시 이택스 치면 바로 나와요. 자동차세 쳐도 나오고 그냥 이택스 쳐도 나오고 그의 지역은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 그의 지역은 위택스. 위택스. 확실히 차이 났죠? 아니면 그냥 자동차세 통합 납부 그러면 연결이 되는데요. 본인 확인 거쳐서 차량 번호 입력하면 바로 세금 딱 뜨고 가상계좌가 바로 뜹니다. 저는 방송 전에 먼저 무조건 해본다고 그랬잖아요. 3만 원 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많이 돌려받은 사람 118만 원. 그다음에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많이 돌려받은 사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박시영 TV라는 그 유튜브에서 방송했는데요. 댓글 바로 달렸어요. 180만 원 잊어먹고 있는 거 찾았다. 정말입니다. 어카운트 인포 앱을 깔면 신용카드 포인트,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심지어는 잠깐 잊고 있었던 소액 계좌들에 있는 돈 다 현금화된다. 오늘 밤 10시까지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다 자동차세 할인 들어가야 됩니다.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기분 좋게 한꺼번에 세금 내고 9.15% 오늘 밤 12시 안에 해야 됩니다. 스치기만 해도 돈이 되는. 벌써 지금 오늘 방금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벌써 만약에 몰랐다. 그럼 벌써 진짜 많게는 10만 원 안팎 지금 제가 돈 돌려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진짜로요. 마키님에서 마키님이 역시 안 소장님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설명해줄. 귀에 쏙쏙 안 들어가면 큰일 나. 서울시는 이택스, 다른 지역은 위택스. 오늘 밤 안에 해야지 9.15%, 내일부터는 7.53%로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이거 좀 물어볼게요. 이명박 정부 당시죠. 소장님 이름이 국정원 사찰 문건에서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 사찰건이 있을 거라는 의혹은 있었어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이명박 박근혜 저를 많이 괴롭혔으니까. 그런데 제가 직접 하나 받았어요.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요.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 사항이라는 건데요. 여기 제가 좌파 단체 무슨 좌파 선전꾼 악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이름이 두 번 나오고 보이시죠? 아예 너무 재밌어요. 좌파 선전꾼 악담. 안진걸 민생팀장이 좌파 선전꾼들을 단골로 섭외, 악담 수준의 토론을 유도했대.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도 방금 들어오셨지만 예. 저는 우리 국민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어떻게든 줄이고 네. 전 국민 두 번째 재난지원금하고 또는 선별 지원도 이렇게 조화롭게 돼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 어떻게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꿀팁이라도 드리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좌파의 악담이라니요. 지금 돈 찾아주는데 악담이라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건 뒤에 보면 우리 KBS 라디오도 사찰 대상인데요. 5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뭐뭐뭐입니다. 누구의 집중 인터뷰, 생방송 오늘 KBS 열린 토론. 지금도 일부 프로그램 바뀌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프로들 있잖아요. 네. 이 프로그램을 사찰해서 출연자, 심지어 PD, 작가들까지 거기에 그 사람들 성향이 어떻고 이 방송들이 문제가 어떻고 이런 걸 나라 지키고 간첩이나 테러 막아라는 국정원이 국민 세금으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우리 주진우 기자님도 사찰 피해자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방송에서 쫓겨나고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 네. 밥줄을 끊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진짜 그 이런 비슷한 표현이. 국정원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지 못하게 네. 제가 다시 한번 저도 피해자 중에 한 명이니까 강조해봤습니다. 예. 자,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 아직도 그 LG 트윈타워 앞에 있습니까? 예. 자, 다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갑니다. 네. 여러분 LG 하면 여의도에 있는 네. 트윈타워 쌍둥이 빌딩 유명하죠. 네. 거기를 청소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입니다. 네. 월급 170만 원, 180만 원, 최저임금 정도만 받고. 네. 근데 새 벽두에 모두 해고 통보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성 지금 49일째입니다. 오늘로써요. 근데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LG가. 자, LG 지주회사가 있죠. 네. LG 트윈타워를 관리하는. 그러면 거기만 관리하는 관리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 자기 부서였는데 이렇게 떼어가지고 떼놓은 거죠. 네. 그다음에 거기가 청소 영업업체한테 맡겼는데요. 네. 알고 보니 청소 영업업체가 구씨 그 LG그룹 회장 일가 네, 고모들한테 떼돈을 벌게 해준 겁니다. 일가 네. 몰아주면서. 그냥 땅 짚고 헤엄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아마 지금 오너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노조까지 생긴다니까 잘 뗐다 이참에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도 정리하고 노조도 생긴다니까 아예 없애버리자. 예. 이런 의혹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새로운 업체한테 갑자기 넘긴 겁니다. 네. 근데 넘기면 요즘은 영업업체 바뀔 때 기존 영업업체 일하는 분들의 고용 승계라는 게 사회적 상식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갑자기 이분들이 110만 원, 180만 원 받았고 먹고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특히 한 겨울에. 네. 그래서 이분들이 고용 승계를 요구하면서 농성한 지 49일째입니다. 49일이나 지금 밖에서 추운데. 그러니까 그 틴타에서요. 예. 거기 엄청나게 넓은 데서 그동안에도 굉장히 혹사당하면서 그 다른 빌딩들은 건물이 하나잖아요. 네. 여기는 건물이 2개여가지고 예. 양쪽을 다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훨씬 넓고 힘들답니다. 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빌딩 딱 들어가서 따뜻한 데서 그냥 그렇죠. 청소하는 게 아니라 밖에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건물이 2개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방금 전에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LG 그룹에서 고위 간부가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초청으로 들어오셔서 네. 합리적으로 해결했다 약속을 하고 갔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돈만 밝히고 심지어는 탐욕을 부리면서 인간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네. 더욱이 LG는 정도 경영, 인간 경영을 표방한 그룹입니다. 네. 삼성이나 현대에 비해서는 사회적 무리도 덜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네.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주진우 라이브의 이름으로 호소드립니다. 170만 원, 180만 원 받고 일했던 우리 청소 노동자 어머니들 고용 승계해 주십시오. 지금 확인해 보니까 남아 계신 분들은 이제 너무 힘들거나 또는 돈도 너무 적고 또는 투쟁하기도 힘드니까 몸도 아픈 분들은 많이 그만두셨대요. 또 그래서 네. 30-40여 명 남아 계신답니다. 네. 이분들 고용 승계 안 된다는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 작은 부분 아니에요? 지금 LG가 작년 연말부터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럼요. 수십조 돈이 수십조 자산 가치가 늘었어요. 예. 근데 여기는 진짜 불과 얼마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젊은 회장님으로 그 오너가 승계되면서 네. LG그룹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정도 경영, 인간 경영에
젊은 오너로 가지고 혁신적인 이미지까지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저희가 LG그룹 계열사 관련해서 비정규직 투쟁하면 LG가 다른 그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대화도 적극적이고 잘 해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삼성에 비하면 얼마나 낫습니까? 삼성은 비교도 지금 삼성 아직도 안보험 환자들 지금 아직도 농성 일주일인데 아직도 지급 안 하고 있잖아요. 제발 호소 드립니다. 이런 문제. 특히 LG화학만 작년에 연간 매출이 30조 원이었습니다. 예. LG전자도 엄청나게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되었거든요. LG가. 근데 청소 노동자 30-40여 명 고용 승계를 안 해서 그분들이 지금 LG를 상징하는 트윈타워에서 농성하고 하는데 농성도 제대로 못하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 엄동설 안에 바깥에서 텐트 천막 쳐놓고 거기에서 청소하게 해달라, 우리 일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외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용역업체가 바뀌었는데 사실은 자회사가 직접 고용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겠죠. 그렇죠. 자꾸 근데 또 그 용역업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오너의 고모가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친인척한테 그냥 손쉽게 떼돈 벌게 해준 거지 않습니까? 손 잡아주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줄지 그러면 선별적으로 줄지. 근데 저희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모두에게는 보편적으로 주고 더 어려운 분들은 선별 추가로 주자 했는데 지금 지자체도 지금 그렇게 약간 갈린 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원, 그다음 포천시, 여수시는 20만 원, 25만 원 보편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설 전후에서. 근데 인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은 중소상공인들 위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것도 입장이 갈라지는 건데 저는 빨리 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는 모두에게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려운 분들이니까 조금 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방역 단계가 지금 연장돼 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 분노, 특히 이제 일부 선교회나 종교 시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원래 방역 단계를 완화할 방침이었거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1시간이라도 연장해달라고 하는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속상하다. 그런데 갑자기 종교시설에서 터져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조치를 유지하게 되었다.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번 주 안에 방역에 성공을 해서요. 오늘 국내 감염이 200명대로 내려왔거든요. 국내 감염만 하면. 이 추세면 정부에서도 이번 주말에는 방역 단계를 완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방역 단계를 좀 완화해서 방역을 잡고요.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잘해가지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설 직후에는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다. 경제도 살리고 우리 국민들 응원도 하고. 근데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었는데 손실보상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에게는 손실보상 일부를 합리적으로 추가를 해주는 거로 하자. 그래서 캐나다를 보니까 락다운을 했잖아요. 이분이 우리 교포가 직접 쓴 글이 화제가 됐어요. 180만 원을 바로 주더랍니다. 손실보상 개념으로 매달. 그리고 임대료를 정부가 50%, 임대인 25% 내고 임차인은 25%만 내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치가 하니까 임대료 상생과 그다음에 손실보상을 동시에 준 거죠. 캐나다 정부가. 알겠어요. 주정부랑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대로 우리도 설 전후에서 방역 성공한 다음에 전 국민에게는 두 번째 재난지원금을 주고 모두에게 그다음에 더 힘든 분들에게는 선별적으로 추가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 논쟁을. 알겠습니다. 제안드려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생생민생통 안진걸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동차세 오늘 자정까지 통합 납부하셔야지 9.15% 감면됩니다. 그 온라인으로 해야 되나요? 예, 온라인입니다. 이택스, 이택스, 유택스 두 군데 중에 하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김정은 핵무기 없애면 한국형 원전 지어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2018년 3월 15일 기사입니다. 세계 원전 수명 관리 학회장인 황일순 서울대 대표는 북한에 여러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 소형 원전을 하나씩 지어주자고 제안했다 하면서
원전을 탈원전했을 경우 탈원전이 아니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바로 한국형 원전을 지어주자고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3월 15일 2018년 3월 15일입니다. 2018년 4월에도 썼고요. 5월에도 썼습니다. 중앙일보는. 그때 조선일보 주간조선도 썼고요. 신동아 등 동아일보도 썼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확고해지자 보수 친원전 단체 그리고 세력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북에 원전을 지어주자, 우리 원자력 기술이 빼어나니까 북에 원전을 지어주자는 주장 열심히 썼습니다. 한국경제 보수지에서 크게 다뤘습니다. 그때 이 중앙일보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 북한에 한국형 원전을 지어주자, 여기에 취재 도움 주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소강석 새 에덴교회 목사, 김병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이철 전 의원, 이병영 박사, 김창영 전 총리실 공보실장,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 황일순 주한규 서울대 교수. 자, 2018년 3월에서 5월에는 보수적인 분들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자고 이렇게 외치던 때였군요. 미얀마 군부 비상사태 선포하고 쿠데타, 아웅산 수치 구금, 한겨레 기사입니다. 미얀마에서 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1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실질적 국가 지도자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구금했습니다. 군부의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 사령관이 이 정권을, 국가 권력을 이양했다고 합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2011년에 이렇게 그 정권을 잡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때 군부와 함께 이중 권력 체제였어요. 그런데 군부는 헌법에 따라서 25%의 의석을 할당받고요. 내무, 국방, 국경 경비 등 치안과 안보를 관할했어요. 미얀마 군부는 지난 60년대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에 지금 미얀마의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를 1989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구금한 것도 군부였습니다. 그런데 외신에서는 2017년 로힝야 난민 사태 때문에 이 수지 여사가 조금 군부에 밑보였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미얀마 서부 연안에 방글라데시 계열의 난민이 있었습니다. 로힝야족이었는데 군부 주도로 대대적인 탄압과 많이도 죽였습니다. 축출했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자아냈는데, 그 당시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이었던 수치 여사가 로힝야 난민 축출을 옹호했었죠. 그때 외무부 장관이었는데요. 법정에서 로힝야족 축출한 거 정부의 조처를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박탈해야 된다는 국제적 비난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군부가 아웅산 수치 여사를 앞세우고 약간 민주적인 제스처를 취했는데, 갑자기 다시 쿠데타로 미얀마는 다시 군이 통치하는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동남아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외치고 이거 좀 연대해야 되는데, 주변에 캄보디아도 그렇죠, 태국도 그렇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건 미얀마는 그렇잖아 그러면서 내정 간섭이라고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 합니다. 자, 아직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국제 질서, 국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모든 면에서 이거 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라도 좀 외쳐야 될 것 같아요.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미얀마 난민 쿠데타로 여러 숙청 작업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미얀마 민중들,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면 안 되는데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8113님께서 주지 기자님 여의도 주필 어디 갔나 이렇게 했어요. 설마 없어진 건 아니죠. 시사 프로에서 동물 뉴스 해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세계 유일 주진우 라이브밖에 없었는데 오늘도 동물들 잘 지내고 있나 듣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주필은 2부 마지막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동물들 뉴스 있는데 오늘은 못했어요. 네. 김현우의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2월에 저희가 조금